예기치 못한 폭우, 지속적인 가뭄 등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기상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유희동 기상청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기온이나 강수량이 평년보다 심한 폭염, 가뭄, 폭설과 같은 이상기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기후로 피해가 발생하면 전쟁에 버금가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한 대학의 연구조사도 있는데요. 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일기예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희동 기상청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6월에 취임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후에 이제 여름철 집중호우라든가 태풍 흰남도, 폭설 한파가 계속되면서 긴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돌아보신다면 소해가 어땠는지. 네. 오자마자 이제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날씨 그랬던 것 현상 같습니다. 때문에 네네. 뭐 조금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세월이요. 근데 네. 폭염, 그다음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폭우, 예. 그리고 흰남노라는 역대 세 번째 강한 태풍, 네. 그리고 겨울이 들어서면서 가뭄, 그다음에 한파. 지진도 작년 10월 29일 내륙에서 예. 괴산 지진이 4.1로 일어났고요. 올해 1월 9일에는 또 강화에서 3.7 네. 지진이 새벽대에 일어나서 뭐 지진 날씨 할 거 없이 굉장히 뭐 새로운 현상들을 경험하고 있었고요. 네. 뭐 정책적으로나 규정상으로는 저희가 오랜만에 저희가 모법인 기상법을 전면 개정 수준으로 좀 바꿨고요. 네. 그리고 올해부터 27년까지의 5개년 계획을 뭐 세우는 등 하여튼 작년에 조금 바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달 초에 기상청의 주요 업무 계획도 발표하셨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국민의 실생활에 유용한 네. 정보를 줘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저희가 이번 연도에 이제 정한 것은 일단 방향 전환을 좀 시도를 했습니다. 첫 네. 번째로는 우리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만은 보호하자는 그런 정책적인 변환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실효적인 그 기상 정보를 생산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으로 조금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네. 우선 국민의 생명은 어떤 자연재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우선은 폭우에 관련돼 있는 작년 네. 8월 초에 있었던 8일, 9일에 있었던 수도권 집중호우 기억하실 겁니다. 네. 뭐 1시간에 141mm라는 뭐 역대급, 뭐 도저히 우리 기상학적으로나 우리 전문가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비가 내려서 네. 사실 안타까운 피해도 있었죠. 신림동의 그 반지하에 계시는 분들의 희생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1시간에 50mm, 3시간에 90mm 비가 오면은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문자를 전달해 주는 시스템을 할 거고요. 네. 그 지역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위치 정보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실효적인 정보에서는 뭐 블랙 아이스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이제 미세먼지는 지금 대기 정체 현상에 의해서 거의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약풍에도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 때문에 네. 우리 예보관들이 강풍에만 초점을 맞췄던 정보를 네네. 약풍에도 초점을 맞추고 그 분석 정보를 좀 카테고리별로 좀 제공해 드리자 하는 부분들이 이제 실효적인 네. 정보의 하나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사실 지난 겨울에 순창 같은 경우에 그 비닐하우스가 무너진 것이 사실은 그때 당시의 온도는 굉장히 무거운 눈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눈에 대한 정보도 이제는 뭐 적설량에 대한 높이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네. 조금 더 분석을 종류에 해서 대한? 네. 종류나 무게에 대해서 무게에 좀 정보를 드리는 등 어쨌든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의 전환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상청에선 이 재난 문자를 직접 보내고 계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알림이 자주 울려서 불편하다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재난 문자가 국민들에게 주는 효과는 무엇일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재난 문자가 이제 우리 기상 재난 뭐 여러 가지 정보 재난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재난 문자가 굉장히 많이 가고 있죠. 뭐 실종 정보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거라는 것은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 예를 들면 1월 9일 날 재난 정보가 강화 지진이 있을 때가 발생했을 때가 새벽 1시 38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창 심야 시간대죠. 대부분 국민들이 주무시거나 활동을 안 하는 시간대 울려서 사실은 그 재난 문자를 처음으로 10초 내에 보내드린 가장 빠른 지진 정보를 보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쪽에 굉장히 비난
문자나 여러 가지 비난 상황도 많이 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을 못 깨게 잤다. 했다. 네. 이제 뭐 그러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취약 시간대나 이런 걸 골라서 할 부분은 아니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안전이 예. 우선이니까요. 우선 재난에 대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기 네. 때문에 네.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정보 서비스를 좀 바꾸거나 중단하는 것보다는 네. 좀 설명을 드리는 편이 낫지 않나 좀 그게 생각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강화도 지진이 발생했을 때 10초 이내,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9초인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이 발생 이후 9초보다 더 빨리 문자를 보내겠다 이런 뭐 계획도 갖고 계신 걸로 들었습니다. 이게 뭐 2분대에서 네. 지금 뭐 25초대에서 지금 10초대로 지금 계속 줄여가고 있지만 네. 거의 한계에 온 거는 뭐 분명합니다. 이제 네. 그거 하는데 5에서 10초라고 하지만 지금 10초보다는 조금 더 빨리 2, 3초라도 줄이자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지진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아무튼 빨리 알려드리면 그만큼 생명을 구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인 그 수단이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좀 전달해 드리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겨울철마다 발생하는 블랙아이스 현상 또 네. 안개로 인한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들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블랙아이스 그 도로 살얼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도로 사고 중에 가장 사망 사고율이 높은 사고입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죠. 이게 그거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수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저기 도로공사, 행안부, 국토교통부랑 같이 협력을 해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로부터 저희가 블랙 아이스를 관측할 수 있는 관측 장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작년에 1차 사업이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 완료가 돼서요. 일단 중부 내륙 고속도로부터 그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자 하는 부분들이 저희 목표였고요. 네. 다행스럽게도 이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뭐 기상청에서 알려주는 것보다는 네.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의 네. 그 정보를 얻어서 그걸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네. 네. 저희와 일반 내비게이션 업체하고 잘 상생이 돼서 네. 지난 2월 7일부터 중부 내륙 고속도로는 도로 살얼음에 대한 정보는 그 네. 내비게이션 업체와 지금 서비스를 같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7월부터는 그 내비게이션 회사에 저희 안개 정보도 들어가고요. 네. 또 다른 내비게이션 회사와 올 여름부터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 확보도 중요로 하고요. 그러네요. 네. 저희 거기에 관련돼 있는 그 저희 직원들의 그런 투입 인원도 네네네. 조금 조정을 하고 더 그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좀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겨울을 돌아보면은 뭐 영상 10도였다가 그 다음 날 갑자기 뭐 20도 가까이 추운 지역은 네.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게 기후 변화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네네. 기온 변동폭이 굉장히 큰 것이 그 근거 중에 하나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과거보다는 지금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기온 변동폭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볼 때 올해 뭐 한 30도씩 그 차이가 나는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기온 변동폭은 네. 기후 위기의 근거라고 네네네. 볼 수뿐이 없다고 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이 큰 기후 변화를 겪었고요. 또 남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적은 강수량으로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기후 변화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어쨌든 기후 변화는 지구 온난화로 얘기를 시작을 해서요. 겨울이 따뜻해지고 여름이 더 덥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기후 변화, 기후 위기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극한 기상값들이 나타나는 그 상황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가뭄도 더 잦아지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같이 좁은 지형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조차도 가뭄과 홍수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도 벌어질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이 저희 생각이고 그런 부분까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 지난해 여름 폭우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국지적인 폭우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피해가 계속 될 텐데 좀 걱정입니다. 여름에도. 네, 사실은 141.5mm라는 것은 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네. 사실은 한 15mm만 계속 내려도요. 주룩주룩 내리는 비고 그렇죠. 30mm면은 뭐 와이퍼가 거의 뭐 작동을 안 할 정도로 되는 비인데 네. 차 안에서 저희 예보관들 통보문을 받았는데요. 네. 시간당 60에서 80mm, 그 뒤에서는 60에서 100mm를 네. 썼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뭐 올라오는 그 차 안에서 그렇게 생각을 네.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141mm가 왔었으니까요. 예. 그 세계 최고의 수치 예보 모델이라는 계산값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70mm 이상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거를 네, 어느 모든 국가에-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최고로 봤어도요. 근데 네. 그거의 2배, 우리 예보관들이 예상한 거에 50%가 넘는 양이 더 온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사실은 뭐 기후 위기, 기후 변화가 아니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일기예보의 정확도가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의 예측 수준, 예보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을까요? 예보 정확도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측을 잘해야 되고요. 네. 실황 자료가 아주 튼실한 정확한 관측 자료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수표컴에서 돌아가고 있는 수치 예보 모델이라는 그 소프트웨어가 좋아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그거를 최종 판단하고 결정하는 예보관 역량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이 3가지 요소는 특이하게도 최소량의 법칙을 따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뭐냐면 물통의 물이 맨 밑에 구멍에 따라서 그 수위가 결정되듯이 네. 이 3가지 요소 중에 가장 나쁜 쪽에 예보 정확도, 예보 역량이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3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3가지 역량이 모두 올라가야지만 그때 예보 정확도, 예보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들을 지금 올리려고 기본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예보 정확도의 개선은 아주 조금씩 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네. 국민의 생명은 구하자는 그런 방향 전환에 있어서는 조금 통보라든가 다른 기술력을 동원해서 국민들에게 빨리 알려드리고 위험 상황을 전파하는 방법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과잉 예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아주 옛날에는 사실은 조금 이제 위험 상황이 조금 긴가민가 했을 적에는 조금 세게 예보를 내서 이제 그런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는 벌써 지났습니다. 국민들이 다 지금 인터넷 시대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알고 저희가 특히 특보를 낸다는 것은 일종의 제한, 규제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한쪽에 그 재난 대응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도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가장 과학적인 근거대로 예보를 발표하는 것이 최우선 방법이고요. 네. 그런데 저희 예보는 그렇게 과학적인 근거로 예보 특보를 생산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제에 대한 대응은 조금 더 과잉할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보 생산에 있어서 과학적인 그 과잉 생산이 아니라 그 대응 쪽에서는 조금 더 위험하면 피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전환이 돼야 된다는 것이 그쪽이 과잉되는 것은 얼마든지 찬성을 하지만 네. 우리 과잉 예보 부분은 하여튼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예보는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죠. 하고 예. 대응은 좀 더 안전하게 대응을 할 수 그리고 저희 예보가 왜 과학적이어야 하냐면은 다음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이 예보를 왜 냈는지 그 근거에 대한 것들이 확실치 않으면 네네. 예보의 개선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은 조금 더 과학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국민분들께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보 정확도의 개선은 사실은 더딜 수뿐이 없습니다. 근데 이 방제라는 그 개념은 저희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예보나 특보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기상청을 포함한 정부를 믿으시고 조금 그 재난 대응에는 조금 과할 정도로라도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이고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기상청이 세계 기상기구에서 인정하는 가장 기상 업무가 빨리 발전한 국가 두 국가 중에 하나로 간주되는 네. 만큼 저희가 뭐 거의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 상태에서 열심히 그래도 노력을 해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우리 국민들 수준을 따라가기에는 아주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신다 그러면 네. 저희는 하여튼 세계 최고의 기상 서비스로 보답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기상청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상청이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매년 심각해지는 취업난과 인력난에 고용노동부가 2023 대한민국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는데요.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를, 기업에게는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채용 박람회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채용 박람회는 취업과 채용 관련 프로그램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먼저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채용 박람회는 3월 31일까지 2023 대한민국 채용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라면 홈페이지 내에 있는 온라인 채용관을 통해서 원하는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업별로 채용하는 직종과 마감 기한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프라인 채용 박람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오프라인 채용 박람회는 3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데요.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2023 대한민국 채용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방문 등록을 하거나 현장에서 등록 카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채용 박람회는 기업별 채용 설명회와 현장 면접, 그리고 고용 서비스 체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용 설명회에서는 의료와 문화 콘텐츠 분야 등 산업별 주요 기업들의 채용 계획을 들을 수 있고요. 입사 공략법과 현직자의 멘토링 행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한 구직자에 한해서 현장 면접이 진행되는데요. 박람회에 방문할 때 반드시 이력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사전 등록을 못했다면 현장에서 바로 면접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사전 등록자 수와 현장 인원에 따라 면접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서비스 체험관에서는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작성법을 1대1로 컨설팅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심리 검사와 AI 가상 면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2023 대한민국 채용 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플러스였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노조회계 투명화와 불법행위 근절 대책 등 지금 노동계에서는 노사관계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노사가 공존할 수 있는 노동개혁, 어떻게 이뤄야 할까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3대 개혁 과제로 교육, 연금과 함께 노동 분야를 꼽았는데요. 현재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 근로시간 조정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은 상황입니다. 노사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노동개혁을 어떻게 이뤄나가야 할까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장관님께서는 30여 년 동안 노동계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장관이 되셔서 직접 현안을 부딪혀 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소회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현안을 보면서 참 착잡하고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우리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은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지털 혁명, 저탄소 혁명, 네. 그다음에 인구 구조가 저출생 고령화 뭐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의 제도의식 관행은 네. 여전히 70년대 또는 36년 전에 머물고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네. 70년 전에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공장법 같은 네.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53년도죠. 네. 그 6.25 전쟁 이후에 휴전협정 맺을 때. 정말 오래됐네요. 그게 지금까지 네.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노사관계는 우리가 36년 전에 87년 노동체제라고 하는데 예. 전투적 갈등적 노사관계가 네.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것은 글로벌 경쟁력에 맞출 수도 없고 경쟁력도 저하되고 결국은 이 노동 문제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일자리 문제와 관련돼 있어서 네네네.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다시는 우리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노사가 상생,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무거운 마음으로 노동개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화요일이었죠. 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노조법 2, 3조가 개정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노정법 개정안 일단 주요 내용이 어떤 건지 먼저 좀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교섭을 요구하는데 교섭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다음에 파업을 할 때
쟁의 대상을 넓혀서 현재는 노동위원회라든가 법원의 이 사법적 구제 절차에 의해서 해결하게 돼 있는 임금 체불, 그다음에 해고자 복직, 뭐 이런 것도 노동조합에 요구하고 교섭하고 안 되면 파업으로 예. 실력 행사로 해결할 수 있게 돼 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불법으로 인한 책임을 손해배상을 물게 돼 있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도 제한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그러셨는데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누차 저희들이 이것은 노조법 몇 개 조항을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네.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 되고 법을 손대게 되면 종합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를 통해서 바꿔야 된다라고 네. 저희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법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노조법인데 노조조합법은 제1조에 법의 목적이 이 법은 헌법에 의해서 노동자들의 노동상권, 그러니까 노조를 만들고 교섭하고 단체행동 네. 할 수 있는 건데 노동상권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네.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킨다. 네. 이게 목적이에요. 또 하나는 예. 갈등을 공정하게 조정하고 예방함으로써 산업평화, 노사관계 안정이 평화.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산업평화와 네.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이 법이 목적이 돼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의 조항을 개정할 때는 헌법과 이 법의 기초에서 이 법의 목적에 맡겨야 되는데 네. 이제 아까 세 가지가 개정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첫째는 법치의 근본을 해야 할 수 있다. 네네. 법상 도급을 주면 네. 이 원도급자는 근로조건에 대해서 저기다 일을 완성해라고 맡겼기 때문에 그렇죠. 근로조건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없는 거죠. 일 완성해 주세요 준 거랍니다. 음. 이런 이제 민법의 기본 질서랑 이제 안 맞는 거죠. 네. 이제 형법하고 관련되는 문제인데 형법은 뭐냐면 이게 이제 원청에 노동조합이 있다고 칩시다. 네. 원청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노조에서 이제 보면 예측이 가능한 게 네네. 언제 우리 무슨 노조에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교섭을 하겠네? 그래서 합의를 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다른 노조들이 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느 노조가 뭘 가지고 요구할지가 모르는 거예요. 예. 그게 불확실한 겁니다. 네네. 경제는 그 확실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근본적으로 헌법에 네. 재산권에 대한 제약하고도 연결돼 있어서 그런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힘에 의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교섭을 해서 해결할 게 있고 사법적인 구제 절차, 그러니까 법 네. 절차대로 가는 게 있잖아요. 네. 만약 이런 걸 모든 걸 힘으로 해라, 네네네. 서로 교섭해서 이러면 갈등이 더 심화되고 사법 리스크가 증대되고 네. 그렇게 돼서 불확실성은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커진다. 이렇게 되면 세 번째 문제는 지금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되는 속에서 노사가 힘을 합쳐서 네. 이 불확실한 환경에 대비해서 열심히 가야 되는데 이 불확실성에 더해서 사법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이 피해는 네네. 고스란히 약자인 노동자들한테 돌아간다. 뭐 기업들 그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산업 현장에선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텐데요. 또 경영계도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노사 모두 부담이 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 경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거거든요. 네. 경영 환경이 급변하니까. 네.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나라 법 제도가 너무 이게 모호한 게 많아서 사법 리스크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2, 3조가 되면서 기업 경영 환경은 2배, 3배로 더 불확실성이 커지고 사법 리스크는 증대가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 힘이 더 들게 돼 버린 거죠. 그러면 기업이 어려지고 경제가 어려지면 당장 벌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약자인 노동자들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이거 사용자한테 유리한 건 노동자의 불리해, 노동자한테 유리한 건 사용자의 불리해 이게 아니라 노사가 공동 운명체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려운 노동자들은 이번에 경제 불확실성, 사법 리스크 커지면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특히 건설 현장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그 현장에서 어려움에 대해서 불법행위 근절 대책이라고 해서 내놓으셨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 범부처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국토부, 그다음에 경찰, 네네. 그다음에 노동부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가장 그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제 제도 개선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제도 개선은 채용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것들은 지금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확대 강화해서 공정체육법으로 절차뿐만 아니라 뭐 서류를 조작한달지 채용을 네. 강요한달지 이런 그 불법 부당한 행위는 그 공정하지 않은 걸로 해서 형벌적 제재를 가하려고 네.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노사 온라인 부조리 신고 센터를 저희들이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 노사의 부당한 행위, 예. 부조리 불법 행위를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공짜 노동, 임금 체불도 있지만 이 건설 현장에 불법 부당한 관행도 신고를 받고 있어서 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뭐 시정 명령도 내리고 네네네. 법대로 조치를 할 것이고요. 3월 달부터는 2개월간 건설 현장의 부당 불법 행위에 대해서 기획 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행위, 단체 협약에 위법한 사실 이런 것들 다 그 개선해 나갈 겁니다. 네, 네. 건설 업계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대한 것도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점검하실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 대책 중에 하나는 네네. 그 신고하는 사람이 피해를 봤다는 사람이 그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 보호받는 느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네네.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사관계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노동조합은 기업을 비추는 거울이다 얘기를 하고 네네네. 있어서 또 하나는 상당 부분 노동조합의 그 부당 불법 행위는 사용자의 불법 부당 행위랑 맞물려 있고 그렇죠. 그것을 꼬투리 네, 잡아서 맞습니다. 한다는. 그래서 네네.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도 없애도록 저희들이 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러한 원천적인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 제도도 개선하는 것을 네네.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노사 법치의 일환으로 노조회계 투명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왜 중요한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나라의 그 과거에 탄압받고 억압받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제에서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때와 달리 지금은 웬만한 것은 다 합법적으로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요구하고 교섭하고 파업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불합리적한 노사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고쳐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하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합리적인 노사로 가기 위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의 토대인 회계 투명성을 네.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제 많은 노조는 협조를 했지만 또 다른 노조들은 이제 그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도 이제 동시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40% 가까이는 이제 제대로 네. 그 자료를 제출했는데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일단 시정 기간을 14일 동안 주게 돼 있습니다. 주고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도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질서행위 위반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또 과태료를 부과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노동조합에서 뭐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그건 또 관련 법에 의해서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저희들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근본적으로는 노조로부터 독립적인 그러나 전문적인 회계감사인이 제대로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지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겁니다. 네. 네, 이제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됐던 대한민국 채용 박람회가 곧 개최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금년도 상반기는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정부가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3월 2일, 3일간 네. 우리가 2023년 채용 박람회를 합니다.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네. 채용관, 그다음에 채용 설명회관, 고용 서비스 체험관 이 세 가지를 하려고 네. 하는데 지금 뭐 담당 국에 확인을 해보니까 너무 많이 지금 그 수요가 몰려가지고 네. 대성황일 거라고 하는데 그만큼 성황이 된다는 것은 아프게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고 네. 그리고 상시적으로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리딩 기업들 뭐 삼성 같은데 이런 데서는 이제 채용 설명회 같은 것도 할 거고요. 앞으로 네. 채용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ICT, 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들 네. 100대 기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직접 채용을 그 자리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채용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 서비스가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체험할 수 있는데 뭐 AI 면접은 어떻게 보는가, 지원서는 어떻게 내는가, 그다음에 옷도 좀 빌려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다채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오프라인 말고도 온라인에서도 예. 채용 박람회가 열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와 관련된 정보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그 오프라인과 병행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한 300여 개 기업들이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구합니다라고 이제 구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이 바로 그 정보를 보고 네.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정부에서는 또 그거 연계해가지고 고용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를 찾는 분과 사람을 구하는 분들을 매칭을 시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노동계에 대한 애정, 노동, 또 경영자, 상생하는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 저도 느끼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바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대통령께서 그 올해 노동개혁의 원년이고 노동개혁은 정치, 정파, 네. 이념, 노사를 떠나서 반드시 해야 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그 시대적 사명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일하는 현장의 노사가 힘을 합치고 제도 의식을 현대에 맞게 글로벌 수준에 맞게 고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네. 서로 협력해서 모두가 잘 사는 이런 나라, 이러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에는 개혁을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경제와 고용 여건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가운데 정부는 노동개혁이라는 난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에 맞는 개혁이 법과 제도 마련으로 잘 뒷받침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시장이 조성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요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